제1부의 테마는 여기 쓰여진 것처럼 1965년 체제, 1965년 체제 60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1965년 체제라는 말은 저희 학계에서도 자주 쓰고 미디어에서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제협정들, 거기에 토대로 한 하나의 그 체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취지에 맞춰서 그 세 분의 그 패널리스트들을 모셨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이 책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순서대로 그 세 분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있는 선생님부터 그 김영호 경북대 명예교수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특히 세 분 다 공통되는 것이지만 한일 관계를 근대사를 포함을 해서 특히 최근 협정 이후의 60년까지를 포함을 해서 한일 관계를 동아시아라는 큰 관점에서 학문적으로 탐구하실 뿐더러 실천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관여해 오신 그런 한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 행동하는 지식인, 행동하는 지성의 대표적인 그런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호 선생님은 이 아주 훌륭한 이 분야에서 잘 알려진, 한국에서도 저명하신 학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 세 분 다 공통되는 것이지만 각각 한국, 일본 양쪽에서 널리 알려져 계십니다. 여기 프로필에도 나와 있지만 저도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 선생님의 저서인 동아시아 공업화와 세계 자본주의, 이것이 한국어로 된 것이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제가 알기로도 이 분야에서 일본에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필독서의 하나인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진 그런 이 학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와다 하루키 선생님이십니다. 와다 하루키 선생님도 새삼스럽게 소개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계시다고 믿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일성의 만주 항일운동이라든가 한반도의 남북의 이 근대사 그리고 한일 관계에 관해서 많은 저작을 발행을 하시고 일본에서도 물론이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어디 점심 식사인가 할 때 어디선가요? 한 분이 선생님의 저서, 여기 와서인가? 선생님의 저서를 한국어로 번역을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사인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이 오랜 동안 한일 관계에 관해서 그야말로 학술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많은 관여를 해오신 그런 큰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이십니다. 이태진 선생님도 제가 새삼스럽게 소개드릴 필요도 없이 이 한국의 근대사에 상당히 굉장히 지도적인 그런 학자 선생님이시고 특히 일본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이 프로필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동대생들에게 들려준 한국사 도다이세니 카타타 간콕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수업을 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선생님 책을 추천을 하고 교과서를 쓰고 했었는데 일본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사기 때문에 출판에 많이 판매에는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근대 조선 말기에 한일 관계, 특히 한일 합방조약, 보호조약 합방조약의 불법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많은 연구를 해오신 그런 큰 선생님이십니다. 이 세 분 선생님이 그야말로 이 1965년 체제 60년 한일 협정에서부터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협정을 1965년 체제라고 말해지는 그 시스템에 관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또 연결이 되겠지만 제1부에서는 좀 대국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시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과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세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저한테 처음에 의뢰가 왔을 때는
90분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겠다 해서 세 분 선생님들한테 예컨대 65년 체제의 의미와 성격이 무엇인가, 65년 체제를 지속시킨 요인은 무엇인가, 또는 이것을 변화시키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은 어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서너 가지 토론 소주제를 전달을 드렸는데 최종적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70분밖에 안 되고 해서 제가 드린 한 소주제는 어떻게 보면 무시하셔도 좋고 최소한 한 2번, 3번 정도의 라운드를 하고 싶은데 크게 나누어서 1965년 체제라고 말해지는 1965년의 협정, 그걸 포괄을 한 큰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어떤 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지, 1965년 체제의 의미 규정 또는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처음 발언해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보다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미래적인 그런 과제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걸 무시하시고 이 과거와 미래, 현재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첩될 수는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크게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순서대로 처음에 김영호 선생님께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65년 체제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의 대전환이 어떤 의미로 대전환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5년 체제, 65년에 맺어진 한일 체제입니다만 지금의 한일 체제는 65년 체제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지속되고 있는 65년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은 한일 회담에 대한 6.3 데모를 비롯한 격렬한 반대 투쟁이 있었고, 그로부터 20년 지난 후 85년, 그러니까 한일 국교 수립 20년 때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비판적 안목에서 이것은 극복되어야 할 체제다 하는 것을 전제로 65년 체제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65년 체제를 바꿀 다른 체제가 주장이 되는 것이 그 다음 순서겠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30년, 한일 국교 30년 되는 해에, 그러니까 1995년 그 무렵에 처음으로 한일 협정 개정론이 나왔습니다. 이걸 개정하자. 새로운 한일 기본조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론이 나오는 것이 그 다음 순서고, 그런데 개정이 전반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약은 그대로 두고 해석만 바꾸자 하는 해석 개정론이 그 다음에 나오게 마련이고, 2010년에 그러니까 한일 병합조약이 맺어진 100년이 되는 해에 한일 기본조약의 새로운 대안이 아니고 핵심되는 한말의 일련의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다.
라는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65년 체제를 졸업해보자 하는 식으로 흘러갔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한말에 맺어졌던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조약은 무효고 그냥 무효가 아니고 불법이다 라는 한일 지식인 1000명의 공동성명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참가해서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그 한말의 한일병합조약, 을사보조약이 불법 무효다라는 합의에 도달한 것이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고, 따라서 매스컴에서 연일 크게 클로즈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의 학자 400명이 지지한다는 성명서가 곧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것의 연장으로 그것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전의 판결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판결이 나왔고, 그 다음 해에 대법원의 징용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조약은 이것은 불법이고 무효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정식으로 배상하고 사죄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고, 거기에 선행해서 일본의 수상이, 간나오도 수상이 과거의 일본 수상의 담화와는 다른, 차원이 좀 다른 간나오도 담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몇 년 전에 아시다시피 2018년에 대법원의 징용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용자 판결에 대한 일본 변호사들의 180여 명의 지지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한일 시민 평화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해가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마는 한일 시민 평화선언이 나와서 역시 한말의 한일 간의 재조약은 불법 무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지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로 며칠 전에, 그러니까 한말에 1910년에는 지식인 1000명이 공동성명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법원을 비롯한 법 쪽에서의 법의 불법이라는, 불법 무효라는 선언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최근까지 시민사회가 이게 불법 무효다 해서 하나의 새로운 물줄기가 형성되어 오는 새로운 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강물이 흘러가서 새로운 바다를 이루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1915년에 아베 정부의 아베 담화가 나오고, 아베 담화에서 실질적으로 (65년) 체제를 다시 긍정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강화시키는 그런 선언이 나왔고, 그것이 일본의 그 뒤의 주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65년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강물, 불법 무효라고 하는 이것이 대세로 굳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서
65년 체제를 그대로 지속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요 윤석열 정부가 했던 한일 관계 해법이 그것을 지속시키는 그런 차원의 한일 관계를 만드는 65년 체제 2.0 체제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10년의 한일 지식인 천명의 공동성명과 그에 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 그리고 시민선언들, 3.1운동 100주년 때 시민선언, 그리고 얼마 전에 한절 전에 발표된 한일 시민 공동성명, 이 강이 더욱 넓혀져서 그야말로 대전환을 가져올 것인가? 그것의 지금 고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수상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원칙적인 대강의 얘기만 했지 핵심적인 얘기는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 문희상 안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냐, 불법 무효의 이 강을 바다로 만드는 보편 타당한 일반 논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그 다음의 얘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간결하게 동시적으로 선생님의 어떤 그런 뜨거운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역시 기본적으로 65년 체제, 1965년에 체결된 여러 가지 조약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조약 제2조에 있는 그 식민지 지배, 그러니까 불법인지 합법인지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고 타협적으로 애매하게 서로 양론 병기같이 해서 애매하게 처리한 것, 이것이 그 이후에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사법부의 판결의 배경에 있는 식민지 불법론까지 연결이 되고, 거기에 반해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는 처음에는 유효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 되면서 계속 충돌을 해온, 현재까지도 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그런 큰 문제다 하는 점을 일단 토대로 하시면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한일 시민사회 중심으로 많이 전개가 되었고, 어느 시점까지는 예컨대 2010년에 일본의 간 수상이 발표한 담화에서는 식민지의 불법성을 정면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식민지 지배가 이루어졌다 하는 식으로 약간 반걸음 나간 것이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 아베 정권이 되돌아오면서 아베 담화로 그걸 뒤엎으면서 일본 측 입장을 더 전면에 내세우고 한국의 식민지 불법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대응도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현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약간의 개선된 것이 보이지만 여전히 65년 체제의 버전 2와 같은 그런 현실들이 최근까지 있고 아직도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본 쪽에서 그야말로 이론과 실전 양면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5월 22일에 한일 지식인 선언도 그렇고 또 내일 또 일본에서도 발표되는 그 문헌의 중심이시기도 하고 2010년 한일 지식인 선언도 일본에서 중심적으로 해주셨던 이 와다 선생님께 말씀을 청하기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題目として65年体制をどう見るかという問題提起をイ・ジョンウォン先生からいただいたので、私はそのことについて
考えてみました。そこから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で、1965年体制というものが、金明先生のお話ですと、95年ぐらい、85年からそういう指摘があったというお話でしたが、日本でも確かにその言葉は使われておりますけど、私が今考えてみて、1965年体制っていうものは何であったかっていうと、それはやはり日本と韓国の関係だけじゃなくて、これはアメリカが、米国がベトナム戦争を進める、1965年からですが進めるということがあって、その戦争に韓国軍を動員すると、アメリカが韓国をその戦争に参加させ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その韓国を日本が助けるということで、作られたところの体制、その際日本は過去の植民地支配について反省していないわけですから、しかし韓国側は植民地支配というものを批判すると、否定するという立場で、チョン・ドゥファン政権やパク・チョンヒ政権もそうであったわけですけど、それを日本側は認めていませんでしたが、そういう状況をそのままにしながら日本が韓国を助けるという、そういう体制、これが1965年体制だったのじゃないかと私は思います。で、そう考えると1965年の体制というものはもうすでに存在してい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が私のむしろ考え方です。というのは、ご承知の通り、ベトナム戦争は1975年にアメリカと韓国の敗北によって終わっています。そして韓国の軍事独裁政権は韓国の国民の輝かしい闘争によって1987年にはこれは終わりました。そして日本が朝鮮植民地支配に対して反省していないという態度、これは植民地支配が終わって、30年以上続いてき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がそのような今申したような変化の中で80年代の終わりにこれまた転換すると、植民地支配を反省するということで日朝国交正常化を進めるという方向に日本が進んだという、そういうことが80年代の終わりに起こります。で、ここで私は基本的に言うと65年体制っていうものが大きく変わり始め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で、1990年代に入りまして、どうかと言いますと、韓国の方では民主化が実現した韓国の方から女性たちが慰安婦問題を提起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でこれが日本の社会を非常に強く打ち据え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で日本の中で植民地支配を反省するという機運が大いに進められました。それで80年代の終わりに日朝国交正常化を求めるという動きが日本で起こったときに、その北朝鮮は当時それまで80年代は中国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要するに日朝国交正常化を求めるのであれば韓国との関係を断てということであったわけです。北京の中国が台湾と断交することによって1972年に中国と国交を樹立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と同じように、北朝鮮はそういう態度をとってましたので、
それで、どうしたら北朝鮮との関係を開く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時に、考えられたのは、当然のことといえば当然のことだったんですが、朝鮮植民地支配を清算するということを韓国ではのみならず北朝鮮とも話し合いたいということでドアを叩くということ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ね。それでその時の手段として、国会において朝鮮植民地支配が強いられたものであり強制されたものであり、そして大きな損害と苦痛を与え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認めて、日本国としては謝罪すると、そういう国会決議を採択してほしいという、動きが日韓韓国民主化闘争に連帯していた日本の市民やキリスト者の中から出てきましたのが1984年でございます。その84年のそういう決議をそういう声明を基礎にして、その時はそれは夢物語だったわけですけども、それが80年代の終わりになると韓国の変化も起こるし、そして世界の変化、ソ連の変化も起こってき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て、90年代に入りますと90年に金丸田辺の訪朝という自民党と社会党の代表が平壌を訪問して3党声明を出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ので、91年から日朝国交正常化交渉が始まるという画期的な転換がありました。でその時の前提は金丸氏も平壌に行きまして植民地支配というものによって反省するということを表明したし、そういうことを盛り込んだ3党声明というのが朝鮮労働党とも一緒に出したわけです。それが90年のことでした。ですから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93年の慰安婦問題に関する、河野談話というのが出まして、植民地支配がもたらした事態に対して日本の政府が反省を表明する、謝罪をするということは初めての声明ですが、それが河野談話が93年に出まして、そしてその植民慰安婦問題に対する対策を考えるということで95年に日本政府がアジア女性基金というのを設置しました。でこれについてはもちろん批判が多くありましたけど、とにかく設置がなされた。でその上で95年の8月15日に、村山談話というものが出まして、植民地支配というものが侵略戦争も悪かったんですが、植民地支配というものがアジアの人々に対して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ことを反省し謝罪するとお詫びするという、そういう日本の政府の初めての声明が、これは社会党と自民党と先駆け3党の連立政権で村山総理の下から閣議決定に基づいて発表された。これは決定的な瞬間でした。このような方向相当に対して、日本の中で非常に反対運動があ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を抑えてとにかくこれを実現したと。その前には、同種子の国会決議がなされたと、衆議院だけですけどなされたということもあったと思います。そういうふうに展開してきました。でそこで、95年という段階で言えば日韓1965年体制はやっぱり決定的に変わったという変わっているという方向に行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けど、でその後で何が起こるかというと反動が起こってくると、こういうことですね。反動が起こってきました。日本の社会の中で強くそういう動きに反対するというのがいました。もともと1965年の声明が出る前に
反対していた戦後50年の自民党の国会議員連盟というものの奥野誠介氏が会長ですが、そこの事務局の次長をしていたのが安倍晋三氏、若い安倍晋三氏でした。安倍さんを中心としてこういう動きに対する反対という動きがずっとそこから展開してくることになりました。しかしそれを抑え込んで、さらに1989年ですか、89年のキム・デジュン、小渕の共同98年の談話で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が出まして、そこで韓国の人々に向かって先ほどの植民地支配が損害と苦痛を与えたことについて謝罪するというのが出まして、それが2002年には平壌で小泉首相と金正日委員長との間に平壌宣言というのが出まして、そこで朝鮮の人々に対してそれを表明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でそういうことの上に2010年ですね、先ほどご説明があった知識人声明というものが出ました後に歓談話というのが出ましたが、歓談話において初めてですが、植民地支配が強いられたものであると、強制され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と表明した政府の声明が出まして、植民地支配に対する反省としては2段階ですが、村山談話を最初の段階、歓談話が2段階目になって一応謝罪が完成するという状況に至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が、しかしこの歓談話というのは民主党政権だけの民主党単独政権だけのものでしたから、野党の自民党は認めませんでした。その時に安倍さんは下野していたわけですけど、元首相である安倍さんは認めないということを表明してたので、そういうふうな具合で、要するに終わりき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1965年体制というものがずっと変わってきていて、最後に日本の態度が変わるということによってそれを終えるところに行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めぐって抵抗が日本の中で起こってですね、そこがまた曖昧にされるということで終わりきれないという状態にあ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네, 감사합니다. 아까 와다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그 한일 협정 때부터, 한일 국교 정상화 때부터 거기에 내포된 문제들에 관해서 그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해온 그런 입장에서 우리 약간 좀 논쟁적인 면도 포함을 해서 65년 체제 60년 하면 뭔가 65년 체제가 변하지 않고 계속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우리로 보면 여전히 기본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변화되는 측면들, 여러 가지 시민들의 노력들로 해서 특히 일본 내에서 변화된 부분들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은 이게 앞으로의 전망하고도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들려왔는데요. 계속되고 강고하게 65년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기보다는 많은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고 많은 진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일본이 여전히 반동으로 버티고 있고 끝나가려 하는데, 변하려 하는데 끝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 일본어 표현이 좀 그런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건 앞으로 과연 이 한일 관계, 특히 한일 기본조약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전망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얘기를 제가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상에 남았던 게 상당히 오래전에 와다 선생님이 쓰신 논문이 그 한일 관계 국교 정상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결론적인 표현이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역사의 논리가 봉인되고 부정된 그런 것이 65년의 문제다
하는 표현을 제가 뭐 그 워딩은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베트남 전쟁 등을 배경으로 해서 일본이 반공 정권을 지원하게 하고 한국도 베트남에 파병하고 하는 그런 어떤 냉전 논리가 크게 있고 그것과 또한 한국이 경제적으로 필요했다는 경제 논리 때문에 역사 얘기는 완전히 실종돼 버린 역사 문제는 완전히 봉인을 해버린 뭐 그런 것이 큰 문제다는 게 그 큰 울림으로 저한테 남아 있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좁은 의미의 냉전 논리는 많이 바뀐 거 아닌가. 그 이후에 예컨대 북일 접촉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역사 논리에 있어서도 완전히 부정됐던 부분이 조금씩 회복되고 보완되는 그런 프로세스에 있었고 경제는 뭐 여전히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일본 측에서 노력해 오신 그런 입장에서 힘을 주어서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다음 라운드의 문제 제기를 위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냉전 논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까 김영호 교수님도 약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은 어떤 새로운 신냉전의 논리로 나와서 신냉전 논리 하에서는 또다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이 주축이 되면서 다시 일본 중심으로 되면서 역사 문제 같은 것도 아베 시기하고 겹치면서 역사로 퇴행이 되고 일본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이라는 용어로 신냉전의 논리가 도입이 되면서 또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역사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는 또다시 봉인을 하려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한국에도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이 그 다음 세션의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태진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진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그 한일 제조약의 원천 무효를 가장 실증적으로 제가 보면 한국 일본 통틀어서 가장 깊이 연구해 오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회자께서 저를 특별하게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기 저 앞에 앉은 네 사람은 사실은 2010년 한국 강제병합 100주년 이후로 만나지 않은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영호, 와다루키 두 선생님들은 뭐 1년에도 두 번, 세 번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두 분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호 선생 논지를 좀 더 보강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 아마 자료집에 제가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일본 그 교수분들 외에도 혹시 기자분들도 계실까 싶어서. 근데 제 내용이 좀 시니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저 나름의 학술적인 작업을 해온 제가 그 소감을 적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 현재 120년 전과 60년 전에 일어났던 한일 간 중대 역사인 1905년 보호조약 강제와 1965년 한일협정을 회고하는 저의 머리에 먼저 떠오른 단어는 이그노아입니다. 대한제국의 국권 탈취의 불법성을 증명하는 학술적 성과에 대한 일본 정부 당국이 시종한 대응이 곧 이그노아였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지식 좀 교수분들이라든가 변호사분들의 입장은 다릅니다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두 개 국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연합 총회의 1905년 보호조약 무효 판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그노아입니다. 1906년 1월에
프랑스 국제법 학자 119년 전입니다. 프랑스 국제법 학자 프랑시스 레이는 대한제국의 국제법 지위라는 논문에서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에 강제한 보호조약을 불법이라고 판정했습니다. 1904년 2월에 한일 의정서에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1년 반여 만에 외교권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황제에게 이를 강요하는 현장에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군인과 경찰을 동원한 사실을 함께 지적해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조약으로 비판했습니다. 국제연맹 1919년 20년 창설이 되겠습니다. 은 1927년부터 국제법의 법전화, 코디피케이션 사업을 벌였습니다. 국제법은 아직 학설로 남아있지 공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국제연맹은 국제적 분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하버드 법대의 맨디 허드슨 교수 주관으로 7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조약에 관한 법은 일리노이 주립대학 제임스 가너 교수가 리포터가 되었습니다. 1935년에 발표된 이 팀의 보고서는 인류 역사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조약으로 셋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1905년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에 강요한 보호조약이 들어갔습니다. 국제법 법전화 사업의 조약에 관한 법이 이런 결론을 내린 데는 앞에서 말씀드린 프랑시스 레이의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맨디 허드슨 교수는 국제연맹의 법전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해서 1960년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국제연합 1945년 창설의 국제연합의 국제법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국제연맹의 성과를 국제연합이 승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는 1963년 이를 접수해서 1938년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에 강제한 영토 분할 조약 하나를 더 추가해서 총회에 제출하고 이것이 총회는 이런 결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인류 역사상 효율로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은 4개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보호조약은 물론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963년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회원국이었을 뿐더러 스루오카 센진 씨가 1963년 국제법위원회 위원 23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한일 협정 조인 당시 국제연합 총회가 1905년 보호조약을 효력을 발생하는 할 수 없는 조약으로 판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스루오카 씨는.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구조약, 곧 보호조약과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에 65년 한일회담에서 얘기입니다. 이미 무효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효의 시기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라고 고집했습니다. 한일 정부의 한일 관계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첫 번째 이그노어였습니다. 둘째, 1990년대 이후 한국 학계의 조약 관련 문서 실정 자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그노어입니다. 1992년 5월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고종시대 공문서 정리 중에 1907년 11월 18일부터 1908년 1월
사이 순종 황제의 이름으로 발부된 조칙 칙령 법률 60여 건의 황제의 이름자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감부 문서과 일본인 직원 대여섯 명이 황제의 이름자를 각기 제멋대로 모방하여 처리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제국의 주요한 권리를 통감부로 이관하는 문서들에 가해진 위조 서명들이었습니다. 규장각 자료조사팀은 이어서 1904년 이후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 원본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첫째,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에서 1910년 8월 22일 병합조약까지 조약은 모두 국권 이관을 취급한 것들인데 반드시 있어야 할 국가 원수의 비준서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의 승인을 받은 조약은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강제 국권 탈취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국권 이항 4개 주요 조약 중에 문서 형식이 온전한 것은 1904년 2월에 한일의정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사진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 한일의정서는 제3조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명기해서 한국 외부가 능동적으로 조약문 작성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용지에 한국 외부라는 활자가 찍혀 있고 문서를 묶은 리본 색깔이 황색으로 일본 측의 청색과 다릅니다. 그러나 1905년 11월 보호조약부터는 한국 외부란 글자가 인쇄되지 않은 용지를 사용했고 한국어본에 묶음도 일본어 본과 같은 청색 리본입니다. 한국 측이 반대하자 일본 공사관이 한국어 본까지 처리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병합조약은 사용한 용지와 표지 및 묶음이 한일 양국어 본이 쌍둥이 같이 같은 흰색 용지들을 썼고 글씨체도 같습니다. 심지어 묶음도 같은 흰색입니다. 한국의 능통한 통감부 문서과장 누구의 작품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 신발견 자료들은 국권 침탈의 1차 자료이자 강제 증거력이 매우 높아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제3국 심지어 북한 측까지 관심을 표하여 여러 차례의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월간지 세카이지는 이 문제에 관한 한국,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이러한 대화난을 특설해서 1998년 7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7차에 걸쳐 논전글을 실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제가 3번, 일본 측에는 거기는 4분이 참여해서 2분은 저를 지지하고 2분은 저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1999년 10월호에 저의 3번째 글 약식조약으로 어떻게 국권을 이양하는가 운노 후쿠주 교수의 비판에 답한다는 이 글을 그 세카이지 이와나미에 보내기 전에 히도츠바시 대학에서 열린 한일역사 공동연구회 구두로 발표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뒤 휴식 시간에 이 학교의 나카무라 마사노리 교수님,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는 겁니다. 통역자를 옆에 세워놓고 저를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보다는 한 5, 6년 정도는 위 되시는 분인데요. 일본 근현대사에 아주 권위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세카이의 이러한 대화는 전후 일본에서 열린 한일 관계 토론 가운데 최장수로 일본 학계의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학계의 관심과는 달리 정계, 주로 자민당 측입니다. 정계에서는 한국 측이 새로 발견하여 제시하는 자료들은 매우 구체적인 만큼 일체 반응을 보이지 말고 이근호로 일관하라는 엄명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의 말씀은 저에게 하나는 고무적이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특히 정계의 이근호 방침은 작전처럼 여겨졌고 실제로 이 작전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 한국병합 강제 100년을 맞아 한국병합 100년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발표되고 이 옆에 계신 김영호 선생하고 오다 하루키 선생이 각각 그 한일 양측 그 리더였습니다. 이 한국 측 지식인이 604명, 일본 측 서명자가 540명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근 20년간의 한일 간의 학술적 성과가 올린 성과란 평이 돌았습니다. 일본 측 서명자가 500을 넘어선 것은 예상치 않은 성과였습니다. 제가 504명의 소속을 조사를 해봤더니 역사학자가 무려 반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히 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우리가 반출을 하면서 앞으로 일을 할 때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일본 지식인 세계의 반응과 달리 일본 정부 당국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래도 진정한 사과를 표하려는 민주당 정권은 단명에 그쳤고 장기 집권한 자민당 정부는 자꾸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총리를 필두로 이근호화로 일관했습니다. 정부 요인의 사과성 발언이 없지 않았으나 총리급의 이상의 실제 사죄 표시에 해당하는 배상금에서는 한 차례도 일본 정부는 긍정적 태도를 표한 적이 없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온 수억 달러의 돈은 일본 측은 굳이 1948년 이승만 정부 출연 때 독립 축하금으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 정부 측 그 관계자가 답한 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023년 11월에 한국 대통령이 오히려 스스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통큰 선언을 했으니 이근호와 일본 정부의 이근호화 작전의 놀라운 성과에 저는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2여 년 전 이 분야의 연구를 해온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일본 정부는 사과할 자격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대할 것은 정계가 아니라 한일 양국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 대중인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이 이 아까운 시간을 허망하게 보내지 않도록 방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할 때인 거 아닌가. 인구 1억 2천만을 헤아리는 일본 국민의 양식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실 자료에 근거한,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한 굉장히 통렬한 그런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전부터 이대진 교수님의 글은 읽을 때마다 놀라움과 어떤 이 배움의 연속이었는데, 깨달음의 연속이었는데, 오늘도 특히 이 일본 정부가 이근호화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지만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대진 선생님들의 글이 있고 하지만 좀처럼 이런 것이 퍼져나간다는 인식은 전혀 없고, 예컨대 아마 2부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도츠카 선생님이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 내에서도 이런 어떤 원천무효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이
사실 자체가 별로 소개가 안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보니까 뭐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 앞으로 한 10분, 10여 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하면 그 중요한 말씀들을 세 분이 각각의 입장에서 상당히 큰 틀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그 사실 팩트도 포함을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능하면 한두 분이라도 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문제 제기의 결이 약간 다른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소위 65년 체제라는 이 65년 이후에 어떤 문제 이 전개에 관해서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한 2, 3분 정도로 압축을 하셔서 3분 정도로 압축을 하셔서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한일의 시민 또는 국가 시민 지식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선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가능하면 전망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위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플로어에서 최소한 한두 분이라도 질문을 받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영호 선생님서부터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서 3분 스피치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한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의 첫 대면에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참 좋은 말씀인데 뭐가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과거와 미래가 분리가 되는 것 아니니까요. 문제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는 사회. 한국도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는 이 피케티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에 있어서 완전히 그런 형태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일본과 한국이 역사에 있어서도 과거를 딱 고정시켜서 이대로 간다 하니 그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변화가 있기 어렵다. 미래를 보고 미래가 과거를 지배하는 형태가 돼야 과거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이든 수정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과거를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국의 현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이슈로 밀어붙이는 것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민사회가 떠나서 이제 시민사회가 좀 앞장서는 게 좋겠다. 시민사회가 문명화의 기치를 내걸고 문명의 문제로 접근하면은 과거사 문제가 문명화라고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요소가 과거사를 해결하기에 훨씬 유연해지는, 훨씬 여유가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나는 시민사회가 문명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일 문제를 푸는데 정부는 조금 톤다운해서 조금 비켜서 결국은 정부가 나서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좀 더 분업 형태가 모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구체적인 안을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회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집에 그 질문 계신 분은 서면으로 여기 작성을 해서 주시면 그거를 소개를 한다 그렇게 되는 걸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플로어에서 직접 질문 받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질문이 계신 분은 키워드라도 써서 보내주시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어서 아마 그런 충분한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김영호 선생님께서는 제가 토론 주제를 냈을 때 친절하게 한 3페이지 정도의 토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주셨는데, 근데 저는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 키워드가 글로벌 이스트,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 시민 중심이 된 문명적 어프로치에서 미래를 보면서 과거를 지배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키워드로 전 참 재밌게 봤습니다. 글로벌 이스트의 시대, 이걸 한번 구상을 해볼 게 아닌가. 이건 현재 여기 동북아 동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신냉전이라는 틀, 이것이 역사 문제를 다시 또 왜곡하는 그런 이 흐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넘기 위해서 글로벌 이스트의 발상, 이건 이전부터 동아시아라는 구상을 계속 지녀오신 선생님의 입장에서의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이건 아마 따로 어디 외교 광장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와다 선생님께 정말 짧게 3분 이내로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先ほど日本側が韓国側の批判を受けて働きかけを受けて、植民地支配を反省謝罪する方向に進んできたということを申しました。しかしそれに対する抵抗もあるということを申したところですが、ですから要するに獲得したところを固めてですね、後退しないようにしてでさらに前進すると。で反省したり謝罪をしたりする、いわば主体は当面のところ国家が政府がすることになりますが、政府には心がないんですよ。人間じゃありませんから。ですから政府の謝罪に心を入れるのは国民なんですよ。政府が謝罪すると言ったのを表明したのを本当に心からのものにしていくのは国民の反省謝罪ですね。そういうふうにするにはまず政府が謝罪したところを後退しないように歯止めをかけて、で前進していく中で国民が議論をしてそれに対して心を入れ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だと私は思いますね。で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現在のところ現在日本の国家では村山談話というものは公認されています。安倍さんまで含めて現在の主張までもでしょう。村山談話までは公認されていますけど継承されていますが、要するに簡談話は継承さ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すからどうしても簡談話というものが公認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らなきゃならない。そうするためにはそれはどうかというとどうするかといったら簡談話の精神を公認させるのは日韓条約の第2条基本条約の第2条の併合条約は最初から無効であったという韓国側の解釈をですね、日本は受け入れると、それを1965年に受け入れたんだということを確認させる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思います。というのはそうすると簡談話は認めていますから、その立場からすれば当然そういうふうになるんです。ですからそういうふうにした上でさらにそれを全国民の問題にしていくのは歴史学者が働かなきゃなら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でそ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現在の局面で日韓条約60年というこの今の時のところにおいて日韓条約の第2条というものの併合条約あるいはそれ以前の条約も含めてですが併合条約が無効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日本政府が条約を通じて認めたということを確認させるということが重要である。そ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えば石破首相が新しい
大統領と会談したときに、日韓条約60年の声明を出すというふうになったらそこで認めてもらいたいとこういうことです。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그 많은 그 얘기 중에서 전진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것을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저한테는 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대진 선생님한테 혹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세월이 흘러서 자꾸 세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제가 속한 세대는 일제 식민 지배라는 것이 역사에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지만은 지금 2030 세대쯤 오면은 이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2030 조까지도. 그리고 이 뭐 조금의 진전도 없는 이 한일 역사 문제 이 계속되면은 뭐라고 그러냐요? 요즘 좋은 용어가 있던데 이게 결국은 식상해져 버리는 이런 그 현상도 우리 걱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간나우토 총리 담화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간나우토 민주당 그 출신 총리 담화는 이 앞에 두 분이 그 양국을 대표해 가지고 그 추진했던 한일 양국 지식인 공동 성명 이거하고 병행했습니다. 사실 이 직접 그 도쿄 한국 대표 몇 분 가서 칸 정부의 그 담당 그 고위 책임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일본 정부에 기대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시민운동 창안에서 지식인들이 시민운동 창안에서 이걸 강하게 그 추진을 하면은 이게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는 탑다운 식이 아니라 밑에서 위에 올라가는 식의 운동을 하면은 뭐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는 요즘 말도 안 나옵니다만은 젊은 층들이 역사적인 장소에 그 같이 한일 양국 학생들이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면 그런 그 사회 교육적인 분위기 이런 걸 만들어 가면서 지식인들이 그때 필요할 때 좀 의견을 정리해서 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래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이 교육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군 쪽 용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냥 그 문헌만 읽겠습니다. 한일관계 대전환 느낌표. 한일관계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 일본의 진정한 사죄, 2번 징용 피해자 배상, 과로 위안부 문제 이 두 가지를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별표하시면서 과거 정리 후 미래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저는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제2부에서도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한국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이걸 다시 또 세 분한테 얘기를 하면 한 100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마치기로 하고요. 근데 저도 시간이 있으면 한두 번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졌는데 저도 한국에서 나서 자라서 한 30년, 29년 있다가 일본 가서 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 사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알 것 같으면서도 일본에 있는 시간이 더 긴데도 여전히 역사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알기 어려운데 아까 와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 나름대로 이 한일 관계 역사 처리 과거사 60여 년 체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는 뭔가 바꾸려고 할 때 조금씩 바꾸는 것 같아요. 조금씩 보이지 않게. 일본은 변화를 계속 속에서 설명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이게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진전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니까 문제제기가 더 강렬하게 나오고 그러면 일본은 그렇게 쌓이다 보면 아베가 그걸 잘 이용을 했죠. 우리가 조금씩 했는데 한국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사죄 피로 현상이라는 그 묘한 말을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2010년대 이후에
지진도 일어나고 중일 역전이 일어나고 힘의 밸런스가 바뀐 상황에서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일본 사회의 심정에 아주 매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후제 필요 현상이라는 게 순식간에 사회에 공유되면서 더 이상 한국에는 뭐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줄 것도 없고 없다는 식으로 180도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보면 아베 현상이 지금은 많이 좀 수정이 되고 있고 그 이시바 씨가 지금 입장이 약하지만 아베에 비하면 훨씬 더 전향적인 그런 것을 역사 인식을 표현을 하고 입장이 약해서 정치적인 기반이 약해서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시 말해서 와다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그런 뭔가 좋은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사회에 여기저기에 남아있고 아직은 여러 가지로 남아있으니까 이걸 되시는 대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일본의 40년 산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좀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테지만 아마 그것도 이런 지식인 또는 젊은 사회 세대의 대화 속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나가야 될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초과됐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패널리스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